영하 15도, 시간당 10cm씩 쌓이는 폭설. 유럽 전역이 마비된 그날 한 비행기가 죽음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을 출발한 스칸디나비아 항공 997편 279명의 목숨이 달린 비행기는 이미 7개 공항으로부터 착륙 거부를 당했습니다. 남은 연료 단 35분. 그때 관제탑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륙을 승인합니다. 인천으로 오십시오.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조작전.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시아 공항들이요? 글쎄요, 아직 멀었죠. 2010년 12월 17일 아침 코펜하겐 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 승무원 소피아가 방콕 노선에 대해 물었을 때였어요. 제 옆에 앉았던 동료 잉그리드가 웃으며 거들었죠. 카렌은 22년차 베테랑이에요. 그녀가 못 가본 공항이 없다니까요. 저는 카렌 브리트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이고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수석 승무원이죠. 1988년 23세 나이로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2년간 저는 하늘을 날아왔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싱가포르, 방콕, 세계 주요 도시들을 수없이 오갔어요. 수석 승무원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함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죠. 22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었습니다. 제 기록은 완벽했어요. 회사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드는 베테랑이었고 제 로커에는 감사패가 7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봐요, 아시아는 분명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히드로나 샤를드골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10년은 더 걸릴 거예요. 시스템이란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은 100년 넘게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왔잖아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명확한 서열이 있었어요. 유럽 공항들이 최상위, 북미가 그 다음, 그리고 아시아는 여전히 따라잡는 중이라고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공항은 어때요? 인천국제공항이요. 제 친구가 거기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물론 올림픽도 개최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죠. 하지만 소피아 공항 시스템은 단순히 건물이 크고 새롭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죠.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그렇게 단정 지었다니요. 그날 아침 라운지 창문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12월의 북유럽은 언제나 그렇죠. 오전 9시인데도 어둑어둑했어요. 겨울의 덴마크는 해가 짧습니다. 오전 8시에 해가 뜨고 오후 4시면 어둑해지죠. 저는 이런 날씨에 익숙했어요. 42년을 이 나라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코펜하겐 날씨는 영하 2도, 약한 눈 예상. 뭐 겨울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년 12월이면 눈이 내렸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줄 알았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추위와 눈에 익숙했습니다. 997편 승무원분들, 탑승 준비 부탁드립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코펜하겐 출발 방콕행 SAS 997편. 제가 오늘 맡은 노선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니폼의 주름을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파란색 재킷, 흰 블라우스, 스카프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45살이지만 여전히 당당했죠.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거든요. 잉그리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비행 만들자, 카렌.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승무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가 서로 인사를 나눴죠. 이곳은 제 2번째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쌓여서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기장 라르센을 만났습니다. 62세의 그는 30년 경력의 전설이었어요. 키가 190cm가 넘는 큰 덩치에 은발머리,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죠. 저는 그와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카렌,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던데. 라르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기상센터에서 업데이트가 왔는데 눈이 예상보다 많이 올 수도 있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기장님, 저희가 못 이겨낸 날씨가 있었나요? 스칸디나비아는 눈의 나라잖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런던에 눈폭탄이 떨어졌대요. 히드로가 지연되고 있다던데. 제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은 늘 그래요. 눈만 오면 난리죠. 영국 사람들은 눈에 약해요. 우리 스칸디나비아는 달라요. 우리는 눈 속에서 태어나 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교만했다고 해야겠죠. 제 22년 경력이 저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브리핑 룸에 들어서자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11명의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친숙한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훈련시킨 후배들도 3명이나 있었죠.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라르센이 앞에 서서 서류를 펼쳤어요. 좋아요. 오늘 SAS 997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출발지 코펜하겐, 목적지 방콕 수완나품 공항. 출발 시간 오전 11시, 예정 비행 시간 11시간 30분입니다. 부기장 헬릭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승객은 총 279명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42명, 이코노미 클래스 237명. 특별시기 요구 승객이 12명 있습니다. 채식 7명, 할랄 3명, 알레르기 2명. 저는 메모를 했어요. 특별시기 요구 승객들은 제가 직접 챙겨야 했거든요. VIP 승객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덴마크 외교관 한 분이 계십니다. 방콕 대사관으로 부임하시는 분이에요. 헬릭이 덧붙였습니다. 라르센이 날씨 차트를 펼쳤습니다. 현재 코펜하겐 날씨는 영하 2도, 가시거리 5km, 약한 눈이 예상되지만 이륙에는 문제 없습니다. 방콕은 섭씨 30도 맑음, 완벽한 착륙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연료는 표준량 플러스 30분 여유분을 실었습니다. 총 비행시간 11시간 30분에 대한 충분한 양이죠. 헬릭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여유분이면 충분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비 연료를 실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부기장 헬릭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12월 아침인데 왜 땀을 흘리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아마 브리핑룸이 좀 더운가 보다 생각했죠. 자, 그럼 완벽한 비행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SAS의 자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우리는 브리핑을 마치고 각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22년간 사용한 낡은 수첩이었지만 제게는 보물 같은 거였죠. 매 비행마다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내식 확인, 안전장비 점검, 화장실 상태 확인, 응급 의료 키트 점검, 승무원 유니폼 상태 확인.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제 기준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게이트 47번이었어요. 이미 279명의 승객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고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은 큰 가방을 끌고 있었죠. 방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젊은 연인들도 보였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게이트 입구에 서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997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번 반복한 인사말이었지만 저는 항상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첫 번째 승객은 정장 차림의 사업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죠. 저는 그의 탑승권을 스캔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10번째쯤 됐을 때 한 젊은 엄마가 4살쯤 돼 보이는 딸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큰 파란 눈이 반짝였어요. 금발머리에 빨간 외투를 입은 귀여운 아이였죠. 비행기 타요, 엄마. 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방콕 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예쁜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엘사예요. 와, 겨울왕국 엘사처럼 예쁘네요. 엘사, 오늘 우리가 구름나라로 갈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일 거예요.
아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창가 자리로 안내해 줄게요. 엄마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4살짜리 아이와 11시간 비행이 걱정됐나 봐요. 이런 순간들이 제 일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소명이었죠. 승객들이 계속 탑승했습니다. 중년 부부, 대학생 그룹, 홀로 여행하는 노신사.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클래스의 덴마크 외교관이 탑승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대사님.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 제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방콕 대사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부임이라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편안한 비행이 될 겁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쳤습니다. 279명, 279개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했죠. 저는 기내를 한 바퀴 돌며 점검했어요. 좌석 벨트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앞 좌석 등받이는 제자리에 있는지, 짐칸은 안전하게 닫혔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를 지나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한 승객이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짐을 올리고 선반 문을 닫았죠. 감사합니다. 승객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편안한 비행 되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완벽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라르센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딴 활주로 제설 작업으로 15분 지연될 예정입니다. 15분 지연. 제 경험상 지연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겨울이니까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유럽에서 겨울 비행은 항상 제설 작업을 동반했거든요. 저는 객실 앞쪽으로 가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전 브리핑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석 승무원 카렌 브리트센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997편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79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어요. 좌석 앞 주머니에 있는 안전 안내서를 꺼내주세요. 비상구는 기내 앞쪽과 뒤쪽 그리고 양날개 위에 총 6곳이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각 비상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 뒤에서 다른 승무원들이 시범을 보였어요. 구명조끼 착용법, 산소 마스크 사용법, 좌석 벨트 착용법,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안전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22년간 수천 번 한 브리핑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마치 하얀 깃털처럼 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비행기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하지만 점점 눈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면서 눈발이 점점 거세졌죠. 한 승객이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눈이 많이 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눈은 문제 없어요. 저희는 북유럽 항공사예요. 눈은 저희 전문이죠. 승객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22년간 겨울 비행을 수없이 했는데 이 정도 눈으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전 11시 15분 우리는 드디어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느낌이 몸으로 전해졌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그 순간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코펜하겐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습니다. 눈 덮인 도시가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아름다웠어요. 붉은 지붕들, 하얀 눈, 그리고 어둑한 하늘.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이륙은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이제 11시간 30분만 비행하면 방콕이었습니다. 순조로운 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객실을 돌아보니 승객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벌써 잠이 들었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까 그 4살짜리 엘사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죠. 저는 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엘사, 구름 보여요? 와, 정말 솜사탕 같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엘사의 엄마가 제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갤리로 돌아와 잉그리드와 다른 승무원들이 기내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79명을 위한 식사, 음료, 간식, 모든 것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비즈니스석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와 닭고기 요리예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좋아, 채식 승객 7명 잊지 말고, 그리고 할랄 식사 3명도. 물론이죠.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어요. 22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죠. 서로의 동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륙 30분 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리에서 기내식 트레이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잉그리드와 함께 279개의 식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부터 서빙하고 그 다음 이코노미 앞쪽, 그리고 뒤쪽 순서로요. 오늘 비즈니스석에 덴마크 외교관이 탔대. 잉그리드가 속삭였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승객이 VIP예요. 차별은 없어. 단지 외교관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역시 카렌답니다. 우리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를 담은 트레이, 샐러드, 빵, 디저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배치되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도자기 접시에, 이코노미는 플라스틱 용기에, 하지만 음식의 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종석 문이 열리더니 부기장 헬릭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22년 경력으로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헬릭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승객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카렌, 잠깐 좀. 헬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저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승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갤리 안쪽으로 그를 이끌었어요. 커튼을 닫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헬릭? 유럽에 문제가 생겼어. 헬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설 때문에 런던 히드로가 완전히 폐쇄됐어요. 제 손에서 트레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히드로가 폐쇄됐다고요? 완전히? 헬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부터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대요. 런던 히드로 공항,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이었어요.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죠. 하루에 1,300편 이상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폐쇄됐다고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헬릭이 덧붙였습니다. 샤를드골도 폐쇄됐어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히드로와 샤를드골, 유럽의 두 거대 공항이 동시에 폐쇄됐다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시간당 10cm씩 눈이 쌓이고 있대요. 영하 15도로 떨어졌고요. 유럽 기상 역사상 최악의 폭설이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당 10cm면 하루에 2m가 넘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건 재난 수준이었죠. 지금 기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부기장으로 일한 지 15년인데 이런 상황은 처음 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패닉에 빠지면 안 됐죠. 방콕까지는 문제 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연료는 충분하잖아요. 헬릭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표정을 보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카렌. 지금 날씨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브뤼셀 모두 영향권이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방콕으로 가잖아요. 코펜하겐도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대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회항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회항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방콕으로 계속 가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대체 착륙 공항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승객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공포를 줄 필요는 없어요.
동의해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헬릭이 조종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갤리벽에 기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잉그리드가 저를 봤습니다. 카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저는 그녀를 갤리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승무원들이 듣지 못하도록요. 잉그리드, 유럽에 폭설이 왔어. 히드로랑 파리가 폐쇄됐대. 잉그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쉿, 조용히 해. 승객들이 들으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일단 방콕으로 계속 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잉그리드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님, 물 한 잔만 주세요. 이코노미 승객이었어요. 중년 남성이 통로에 서 있었죠. 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22년 경력의 프로였으니까요. 네, 바로 드릴게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르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승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편안한 비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승객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갤리로 왔어요. 잉그리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내식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부터요. 트레이를 들고 통로를 걸으며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연어 스테이크와 닭고기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어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트레이를 건네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외교관에게도 식사를 서빙했습니다. 대사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계속 객실을 돌았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로 이동했어요. 279명의 승객에게 식사를 서빙하는 건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이었어요. 4살 엘사에게도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엘사, 배고프지? 네. 여기 특별히 어린이 식사 준비했어. 치킨 너겟이랑 감자튀김이야. 엘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천만에. 맛있게 먹어. 엘사의 엄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딸아이가 까다로운 편인데 잘 먹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식사 서빙을 마치고 갤리로 돌아왔을 때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잉그리드가 속삭였어요. 카렌, 조종석에서 연락 없어? 아직 없어. 걱정돼. 나도. 우리는 사용한 트레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조종석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륙 2시간 후 드디어 조종석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라르센이 직접 나왔어요. 기장이 조종석을 나온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라르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수석 승무원 3명을 조종석 근처로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라르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현재 유럽 전역이 폭설로 마비 상태입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브뤼셀, 취리히 모두 폐쇄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요? 유럽의 주요 공항 6개가 동시에 폐쇄됐다고요? 이건 1963년 이후 최악의 폭설이래요. 라르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잉그리드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다른 승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방콕까지는 문제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카렌. 우리가 실은 연료로는 방콕까지 갈 수 없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럽 날씨가 좋을 거라 예상하고 표준 연료를 실었습니다. 플러스 30분 여유분이요. 하지만 지금 회항도 불가능하고 방콕까지는 11시간 30분이 필요한데 우리 연료는 11시간치밖에 없어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30분이 부족했어요. 30분이라는 시간은 생과 사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잉그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헬릭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중동 공항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연료가 충분하죠? 네, 연료는 충분해요. 헬릭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괜찮았습니다. 중동 공항에 착륙해서 연료를 보충하고
그 다음 방콕으로 가면 됐죠. 라르센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한 비행기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발 항공기 수백 대가 대체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한정된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일단 두바이에 연락해보겠습니다. 헬릭이 말했습니다. 라르센이 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침착함을 유지해주세요. 승객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종석 밖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찬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22년이에요. 22년 경력의 베테랑이잖아요. 침착해야 해요. 승객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객실로 돌아갔어요. 승객들은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화를 보고 어떤 이는 자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5분. 이륙한 지 거의 3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 헬릭이 두바이 관제탑과 교신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두바이가 우리를 받아주게.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종석 문이 열렸습니다. 헬릭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어요. 저는 헬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거절당했어요. 헬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포화 상태래요. 지금 유럽발 비상 항공기가 22대나 대기 중이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잉그리드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도하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연락 중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갤리의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2분, 3분, 5분, 7분.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실에서는 평화로운 풍경이 계속됐어요. 한 승객이 웃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였나 봐요. 다른 승객이 이코노미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엘사는 엄마 무릎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79명의 사람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드디어 헬릭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도와도 안 됩니다. 헬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활주로 2개 중 하나가 점검 중이래요. 한 개 활주로로는 시간당 4대밖에 못 받는데요. 우리 앞에 이미 11대가 대기 중이고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오려면 최소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남은 연료는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헬릭이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현재 비행시간 3시간 10분, 남은 연료는 7시간 50분치예요. 아부다비는요? 잉그리드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갤리벽에 기대 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 엠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 학교 가면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크리스마스 때 같이 쇼핑 가기로 했잖아. 그럼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헬릭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라르센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장이 조종석을 비운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부다비도 거절했습니다.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시간당 2대만 수용 가능하대요. 우리 앞에 이미 5대가 대기 중이고요. 5대. 우리 차례가 오려면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연료는 그때까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도 뭄바이를 알아보고 있어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뭄바이, 인도. 저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혼잡하고 복잡한 공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뭄바이면 연료는 충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비상 착륙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뭄바이라도 좋았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살기만 한다면. 하지만 15분 후 뭄바이에서도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시설이 우리 비행기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대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대형 항공기를 위한 게이트가 없대요. 제 마지막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방콕은 정말 불가능한가요?
잉그리드가 물었습니다. 라르센이 고개를 저었어요. 방콕 날씨도 악화되고 있대요. 폭우와 강풍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료가 부족해요. 방콕까지는 8시간이 더 필요한데 남은 연료는 7시간 40분치밖에 없어요. 1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1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였어요. 싱가포르는요? 다른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어요.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대의 비상 항공기가 대기 중이래요. 우리 차례가 오려면 4시간이 걸린대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연료 7시간 40분, 대기시간 4시간, 싱가포르까지 비행시간 2시간, 총 6시간 필요. 아니 잠깐,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싱가포르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대기시간 4시간, 총 7시간. 우리 연료는 7시간 40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0분 여유밖에 없었어요. 만약 대기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만약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40분 여유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이.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헬릭이 조종석에서 뛰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보였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희망 같은 거였죠. 기장님. 그 헬릭이 소리쳤습니다. 한 곳이 더 있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어디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 제 머릿속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1988년 올림픽, 90년대 개발도상국, 빠른 경제 성장. 하지만 공항은요? 제가 아는 한 한국 공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최소한 유럽이나 중동 공항만큼은 아니었죠. 인천까지 거리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약 6시간이요. 연료로는 충분해요. 7시간 40분 남았으니까 1시간 40분 여유가 있어요. 1시간 40분. 그건 꽤 안전한 마진이었어요. 시설은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헬릭이 노트북을 돌려보였어요. 2001년에 개항했대요. 국제공항협의회 평가에서 지난 5년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설 규모도 우리 비행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공항이 정말 유럽 수준일 리 없었어요. 아무리 평가가 좋아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라르센이 제 말을 끊었어요. 카렌, 지금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연락해봐요. 라르센이 헬릭에게 말했습니다. 헬릭이 조종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잉그리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렌, 괜찮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헬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승인됐어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착륙을 승인했어요. 지금 당장 오래요.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잉그리드가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이에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네. 관제탑과 교신했는데 즉각 승인했어요. 비상 상황 인지했고 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6개 주요 공항이 거절하고 중동의 3개 공항이 거절하고 인도도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를 받아준다고요? 관제탑 교신이 어땠어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기장님. 헬릭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영어가 완벽했고 침착했고 전문적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즉각 대응했어요. 유럽 공항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제가 아직 멀었다고 말했던 그 나라가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설이 정말 우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르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카렌,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천으로 갑시다.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로를 수정하겠습니다. 6시간 후 인천 도착 예정이에요.
6시간, 길고 긴 6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내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279명의 승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유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방콕에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수석 승무원 카렌 브리트센입니다. 중요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화면을 멈췄고 자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현재 유럽 전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코펜하겐으로 회항이 불가능하며 방콕 착륙도 안전상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뭐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승객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대체 공항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며 약 6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인천공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입니다. 2001년 개항 이후 국제공항협의회로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곳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착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 방콕으로 가는 다음 항공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객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비즈니스 승객이 손을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승무원님,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이요? 우리 방콕 가는 거 아니었나요? 저 방콕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승객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충분히 쉬신 후 다음 항공편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회의 일정은 저희가 항공사 측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승객이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공항이 안전한가요? 시설이 괜찮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항이에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전 기준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엘사의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엘사는 엄마 품에서 막 깨어났어요. 승무원님, 우리 정말 괜찮겠죠? 딸아이가 있어서. 저는 무릎을 굽혀 엘사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엘사, 우리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 한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야. 한국이 어디예요? 엘사가 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야. 거기 공항이 정말 멋있대. 우리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할머니 댁으로 갈 거야. 언제 할머니 볼 수 있어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꼭 볼 수 있어. 약속할게. 엘사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객실을 계속 돌며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질문에 답했어요. 괜찮을 겁니다. 안전합니다. 인천공항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갤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 엠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13살 된 제 딸,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겠죠. 아빠한테 물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 남편 토마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일 아침이야. 하지만 제가 정말 내일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살아야 해. 엠마를 위해서 279명의 승객을 위해서. 잉그리드가 제 옆에 왔어요. 카렌, 좀 쉬어. 내가 객실 돌볼게. 고마워.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승무원 좌석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국, 인천공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제가 무시했던 그곳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6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2시간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승객들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죠. 어떤 이는 계속 불안해했지만 대부분은 침착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이 계속 안심시킨 덕분이었어요. 3시간째가 됐을 때 저는 기내를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승객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줬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승객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4시간째 저는 조종석으로 갔습니다. 라르센과 헬릭이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조로워요. 라르센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반 후면 한국 해안선이 보일 거예요. 연료는요? 충분해요. 지금 속도로 가면 1시간 여유가 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연료는 문제 없었어요. 인천 관제탑과 계속 교신하고 있어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대요. 그들이 정말 전문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헬릭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유럽 관제탑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째 승객 중 한 명이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급 의료 키트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긴장 때문인 것 같아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제가 그와 함께 호흡 연습을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5분 후 그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불안하신 거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해요. 곧 도착할 거예요. 6시간째 드디어 헬릭이 조종석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 해안선이 보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밤이었지만 해안선을 따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도로의 불빛들, 생각보다 밝았어요. 인천 관제탑과 교신 중입니다. 헬릭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조종석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가 선명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997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현재 위치 확인했습니다. 착륙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전문적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관제탑 중 가장 안정적인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인천. 우리 연료가 제한적입니다만 충분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활주로 준비 중입니다. 최우선. 그 단어가 제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석을 원위치로 하고 테이블을 접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수많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잘 정돈된 도로들, 그리고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렌, 조종석으로 와요. 긴급해요. 헬릭의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조종석으로 뛰어갔어요. 라르센과 헬릭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천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요? 얼마나요? 지금 시간당 5cm씩 쌓이고 있대요. 헬릭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착륙할 수 있나요? 라르센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시거리가 500m래요. 안전 착륙 기준은 800m고요. 기준 미달.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기해야 할 수도 있대요. 대기. 하지만 우리 연료 여유는 1시간이었어요. 대기하면서 선회하면 30분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다른 공항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공항들도 같은 날씨예요. 헬릭이 말했습니다. 폭설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대요.
저는 라르센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가 봐요. 헬릭이 관제탑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인천, 우리는 대기할 수 없습니다. 연료 여유가 1시간밖에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관제탑에서 답이 왔습니다. 997편 이해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대기하라고요? 대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라르센을 봤습니다. 그는 헬릭을 봤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객실을 생각했어요. 279명의 승객. 엘사와 그녀의 엄마, 외교관, 신혼부부들, 가족들 모두가 안전하게 땅에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분 30초가 지났을 때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997편 착륙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가시거리가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준비하겠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5분만 주십시오. 5분? 5분 만에 활주로를 준비한다고요? 라르센이 헬릭을 봤습니다. 헬릭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라르센이 물었습니다. 믿어야죠. 관제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200명의 제설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첨단 제설 장비도 준비됐고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00명, 5분, 이해했습니다.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저는 조종석 밖으로 나와 갤리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잉그리드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때, 카렌? 기도해.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객실을 바라봤습니다. 279명의 사람들 모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279명을 구해주소서. 5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5분 후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997편 활주로 준비 완료됐습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라르센과 헬릭이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5분 만에? 라르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활주로가 완벽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낮처럼 환했죠. 눈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수백 개의 조명들, 깨끗하게 정리된 활주로 표면, 양옆으로 늘어선 유도등들. 저게 정말 5분 만에 한 거야? 헬릭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드로도 샤를드골도 프랑크푸르트도 이렇게 빨리 활주로를 준비할 수 없었어요. 착륙 준비합니다. 라르센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객실로 나가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최종 좌석 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2000m, 1500m, 1000m, 500m.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활주로였어요. 양옆의 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조명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11시 47분,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부드러운 접촉이었어요. 라르센의 30년 경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기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살았다. 박수 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어요. 승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포옹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잉그리드가 달려와 저를 붙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살았어, 카렌. 우리 살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2년 경력에 처음으로 승객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라르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인천. 당신들이 279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관제탑의 답변이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천만에요 997편.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직원들이 보였어요. 수십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폭설 속에서도 그들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인천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파란색과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인데도 말이에요. 한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997편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인데도요. 폭설이 내리는데도요. 추우셨죠? 이 담요를 두르세요. 따뜻한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료진도 대기 중입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과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준비된 상자에서 곰 인형, 색연필, 초콜릿을 꺼내 건넸죠. 4살 엘사가 분홍색 토끼 인형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봐. 토끼. 우와, 정말 예쁘다. 엘사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어요. 한 직원이 엘사의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기 기저귀나 분유가 필요하세요? 아, 네. 사실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도 안 돼서 그 직원이 기저귀 팩과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엘사의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어요. 밖은 영하 15도였지만 안은 완벽하게 난방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 의자마다 담요가 놓여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료와 간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수석 승무원님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제 명찰을 보고 제 이름을 확인했어요. 카렌님, 정말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승객분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279명 전원을 위한 호텔 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4성급 호텔이고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식사와 생필품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단 3시간 만에 준비됐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인천으로 방향을 튼 게 3시간 전이었는데요. 내일 방콕행 항공편도 이미 예약해드렸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오에 출발하는 편이에요. 충분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라르센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 점검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완벽하게 정비해 드릴게요. 라르센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한국 직원에게 그렇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임시 휴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커다란 홀이었는데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있었고 서양 음식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전통 음식들, 그리고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같은 서양 음식들, 심지어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음식을 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온 게 축복이야. 저도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배려에 감동해서였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낯선 외국인들을 위해 한밤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잉그리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카렌,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한 나라 맞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이건 유럽 어느 공항보다 훌륭해. 외교관이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승무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제가 곧 이곳에서 일하게 될 텐데 자랑스럽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버스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직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줬어요. 호텔은 정말 4성급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부드러운 침대, 현대적인 욕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부끄러움의 눈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저는 딸 엠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엠마야, 엄마는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구해줬단다. 유럽의 6개 공항이 문을 닫았고 중동의 3개 공항이 우리를 거절했을 때 단 한 나라만이 손을 내밀었어. 바로 한국이야.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었어. 폭설 속에서 5분 만에 활주로를 준비했고 279명을 위한 숙소와 음식을 마련했어. 한밤중인데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 일했단다. 엄마는 오늘 배웠어.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그건 큰 빌딩이나 오래된 역사가 아니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란다. 어려운 일을 돕는 정신이야. 엄마는 한국을 무시했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 시설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이야. 내일 방콕으로 갈 거야. 하지만 엄마의 마음 한 조각은 이곳 한국에 남을 것 같아. 사랑해, 우리 딸. 곧 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천공항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왔죠.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첨단 시설들, 깨끗한 화장실, 친절한 직원들,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 충전 스테이션, 샤워실, 휴게 공간,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항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나요? 2001년 3월 29일에 개항했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겨우 9년 된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시설은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훌륭했습니다. 히드로는 1946년에 개항했고 샤를드골은 1974년이었죠. 인천은 그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추월한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활주로를 준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대응에 강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200명의 제설 요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첨단 제설 장비도 있고요. 한국의 겨울은 추우니까 우리는 눈 관리 전문가예요. 저는 관제탑 견학도 허락받았습니다. 특별한 경우였지만 그들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줬어요. 관제탑에서 어젯밤 우리를 구해준 관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어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279명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폭설이 내리는데 위험했죠. 다른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갚는 거죠. 제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젊은 관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우리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게이트까지 나와 배웅해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한 직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279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직원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무사히 돌아가셔서 다행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인천공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함, 전문성, 헌신. 좌석에 앉으며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카렌, 우리 언젠가 휴가로 한국에 와야 할 것 같아. 이 나라를 제대로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래야지. 이번엔 엠마도 데리고 와야겠어. 그리고 토마스도.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을 경험해야 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안전교육 담당관 자리를 제안했어요. 제 22년 경력과 이번 특별한 경험을 신입 승무원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교육 시간 저는 25명의 신입 승무원 앞에 섰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제 이름은 카렌 브리트센입니다. 저는 22년간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유럽의 폭설, 공항 폐쇄, 연료 부족, 그리고 한국. 신입 승무원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유럽 항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최고는 시설이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한 신입 승무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 후로 인천공항과 연락하시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매년 12월 18일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작년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을 다시 만났죠. 그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문화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이 특별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타인을 돕는 정신. 교육을 마친 후, 한 신입 승무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 노선을 담당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니까요. 집에서는 엠마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계속 배웠어요. 간단한 대화는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는 완벽한 발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엠마는 케이팝에 빠졌어요. BTS, 블랙핑크, 슈퍼주니어. 매일 그들의 노래를 들었죠. 엄마, 한국 정말 멋진 나라네요. 언제 다시 가요? 곧 가자. 이번에는 더 오래 있자. 서울도 보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보자. 남편 토마스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나라를 꼭 봐야겠어.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살이고 5년 전에 은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매년 12월 18일이 되면 저는 인천공항에 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인천공항 여러분, 오늘은 제 두 번째 생일입니다. 15년 전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279명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설 속에서 5분 만에 활주로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위해 숙소와 음식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짜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제 딸 엠마는 이제 39살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엠마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제 손자들도 한국을 좋아합니다. 5살 루카스와 3살 소피아. 그들은 한국 만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듣죠. 저는 이제 늙었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딸이 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손주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 카렌 브리트센. 그리고 항상 답장이 옵니다. 따뜻하고 겸손한 답장이요. 카렌님 건강하세요. 언제든지 한국에 오세요. 저희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행기 착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됐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 정신이 2010년 12월 18일 밤에도 살아있었어요. 279명의 낯선 외국인을 구하기 위해 200명의 직원이 폭설 속에서 일했습니다. 5분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 안에 활주로를 준비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돕는 정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돕는 정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이것이 진짜 강함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게 한국의 진짜 매력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면 편견 없이 그 나라를 바라봐 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처럼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무시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밤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어떤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알았으면 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